네, 지금 아까 이상배 기자가 얘기했지만 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지금 재계 경제민주화 바람이 지금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특히 대기업 집단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 사세가 뭐 무한대로 커지는 거. 그에 따라서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동네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민 경제가 좀 이렇게 타격을 받는 거, 위축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자. 이런 논의가 활발한데 대표적으로 광복절 전에 나왔던 게 이제 순환 출자가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우결권을 좀 제한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상당히 좀 센 얘기예요, 사실은. 네, 이 얘기를 한번 이 얘기가 툭 불거지면서 뭐 그 신문지상이 많이 나왔지만 주요 대기업들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이상배 기자가 볼 때 새누리당의 얘기들 어느 정도 좀 현실성 있는 건지 아니면 이에 따라서 지금 논의대로 간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 경영권이 좀 취약해지는 건지 이 얘기를 좀 쭉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그 법리적으로 볼 때는 이거에 반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순환출자 규제에 반대를 하기가. 왜냐하면 일단은 상식적으로 순환출자라고 하는 것이 상호 출자로 원쿠션 돌린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근데 상호 출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유 반장님한테 1,000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근데 제 돈이 다 1,000만 원, 자본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유 반장님께서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시면서 저한테 또 1,000만 원 출자를 하셨어요. 그럼 돈은 1,000만 원인데 자본은 양쪽에 다 1,000만 원씩 잡이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1,000만 원은 가공자본 아닙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쿠션 돌리는 경우에도 본질적으로는 마찬가지 상호 출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호 출자를 통해 이루어진 자본은 가공 자본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다. 라는 것이 법리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맞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거를 규제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경우에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6조 원의 돈이 들고 삼성 같은 경우는 1조 원의 돈이 든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도 총수가 부담해야 될 돈이 이것이 과연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경영권은 그 그룹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좀 역관계상 규제하는 쪽으로 붙이는 쪽으로 힘이 좀 쏠려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뭐 차기 대권 주자를 유력하다고 하는 박근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신중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뭐 아까 이상배 기자 얘기한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 뭐 SK 어떤 그 주요 그룹들 순환 출자 어떤 그 화살표 이 연결고리를 잠깐 좀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현실적으로 좀 정도껏 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순환 출자 이 고리가 심해져 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상배 기자 얘기한 대로 사실상 뭐 1,000만 원 출자했는데 나중에 이게 자본이 2,000만 원 돼 버리면 이건 뭐 사실상 정도가 심하다 이런 건데 그 화살표 출자고리를 좀 보여주시죠.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순환 출자 구조가 크게 봐도 한 6개 정도, 그러니까 6개 정도 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고리를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건데. 크게 봐도 6개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저거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줄기. 이게 사실 근간입니다. 에버랜드가 생명, 그리고 생명이 전자가 카드, 그리고 카드가 다시 에버랜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에버랜드와 뭐 생명이 서로 이제 상호 출자를 하는 건데 중간에 투쿠션이 더 낀 거죠. 전자나 카드. 그리고 뭐 생명이 카드 가지고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전자가 카드를 또 갖고 있고 이런 약간 좀 금융과 어떤 산업자본 간에 약간 좀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국 사례 같은 거 좀 같이 보면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저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특수한 상황인 건지. 또 스웨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자, 뭐 그 다음에 또 현대기아차 한번 좀 얼마나 또 상황이 심각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저기 현대차가 이제 지주회사냐 보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를 또 모비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또 모비스는 또 정의선 부회장이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정몽 부회장이 가지고 있고 저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오너 중심으로 딱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면 돈이 아까 얼마 든다고요? 6조 원 정도. 6조 원. 6조 원이야 뭐. 돈이 아니죠, 뭐 그게 돈입니까, 그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현금이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한 SK나 LG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 두 기업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저런 그 삼성그룹이나 현대차 그룹에
가장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건지, 네. 치명적인 건지, 지금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네. 그걸 좀 한두 개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그 새누리당 여당에서 발의한 그러니까 경제 민주 실천 모임이라고 남경필 의원이 이제 간사를 맡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발의한 그 법안의 내용은 일단 순환 출자를 통해서 형성된 가공 자본, 그 가공 자본의 가공 의결권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자. 가공 의결권. 근데 이제 그거를 제한하는 방식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그 현실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제 뭐 합리적인 방법들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 상법 369조를 보시면 상호 출자를 이제 규정을 할 때 10% 이상을 서로 이제 출자를 한 경우를 얘기를 맞아요.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 이상 출자를 할 경우에는 의결권이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순환 출자가 상호 출자의 확장이라고 하는 논리를 따른다면 당연히 이 369조를 준용을 해서 10% 이상에 대한 그저 의결권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 지분을 10% 초과하지 말라는 게 그렇죠. 정도껏 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저거를 넘어서는 지분들이 삼성만 해도 꽤 되죠. 그렇죠. 네. 삼성만 해도 뭐 일단은 그 10%를 넘어서는 지분들이 뭐 이를테면 뭐 15% 정도를 간다. 만약에 했다. 그러고 하면 10%를 넘어서는 5%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이 된다. 그럼 10%만 남는 건데 그러면 그걸 여러 계열사가 갖고 있으면 뭐 10%씩 갖고 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한 계열사가 주로 몰아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경영권이 좀 흔들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을 좀 제시하는 곳들이 있고요. 네. 사실 제일 큰 곳은 이제 사실 현대차랑 기아차입니다. 현대기아차. 여기는 좀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렇죠. 좀 여기는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현대모비스가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현대차 지분을 대충 한 20% 정도 갖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1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이 제한이 된다 그러면 10%만 남잖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또 딴 사람이 또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정몽구 회장이나 그 정몽구 회장이 이제 갖고 있는 경우 그게 한 5%쯤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합쳐봤자 15%죠. 근데 외국인 뭐 지분이 뭐 거의 뭐 40% 50% 이렇게 가니까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지분을 좀 추가로 또 다르게 매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이상배 기자의 생각을 참 그 듣고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그 가공된 그런 의결권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저 생각은 좀 정도껏 해라 이런 게 사실은 네. 기존의 그 입법의 취지인 것 같긴 한데 네.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가는 게 지금 뭐 저 재계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 동안에 이걸로 뭐 대기업들이 잘 먹고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좀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좀 여론도 있는 것 같고 네. 좀 어떻게 좀 이게 진행되는 게 좀 그나마 좀 충격이 적고 그러면서도 좀 경제 민주화라는 네. 어떤 그 명분이랄까요? 그런 실리를 좀 챙길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면 바로 잡는 게 맞죠. 네. 일단은 뭐 분명히 상법상 그 순환 상호 출자 금지에 이런 취지에 위반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경제적으로 바로 잡는 것이 맞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모든 것이 급작하게 일어날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생기고 이런 경제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에 떨고 그렇게 돼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뭐 특히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유예 기간을 좀 길게 주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 정책의 첫 번째 덕목이 이제 예측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도 예측 가능성, 세 번째 예측 가능성. 그게 없으면 그게 있으면 사람들은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끔 돼 있고 근데 그게 없으면 모두가 불안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이제 유예 기간을 두더라도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옛날에 뭐 1, 2차 대전 전반기에 어쨌든 경제 개혁을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다 바꿨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제 배당 소득세를 이중과세, 중과세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게끔 스스로 이제 지배 구조를 깔끔하게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했고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미국의 어떤 이렇게 기업 문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지배 구조 깔끔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국은 좀 그 지배 구조를 어떻게 바꿔가는 게 현실적이면서도 충격을 줄이면서도 정말 그 이상적인 모델로 갈 수 있느냐.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지주회사가 답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뭐 LG, SK는 갔고 많은 좀 대기업들도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상배 기자 의견대로 좀 예측 가능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순환 출자 구조 탈피할 때 뭐 매각해야 될 뭐 주식들이 엄청나게 많다. 네. 이런 이제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일단 충격요법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예측 가능한 선에서 좀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지혜일 텐데 대선에서 또 어떻게 이 얘기가 나올지 네. 조금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또 강수가 나올지 네. 이게 사실 이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네. 그렇죠. 또 모르죠. 또 서로 또 이제 대선 국면에서 또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하면 또 어떻게 바뀔지. 선명성 경쟁을 하다가 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대안들이 도출될 것이라는 게 좀 위험한 거죠. 네. 네. 그나마 뭐 통합진보당이라든가 이쪽은 요새 좀 많이 좀 세가 약화돼가지고 네. 그나마 그 부분은 좀 어떨까. 네. 네. 종북 세력도 조금 이제 많이 좀 약해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건 좀 어떨까. 별별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